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277쪽에 보시면 양가로 2번 추계결정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전 시간에서는 실거래 가격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이었었고, 이번에는 추계결정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원칙이 실거래 가격을 적용을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은 첫 번째 양도가액이 있었죠. 여기서 양도가액은 당사자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해서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시가로 계산한다. 이것이 실거래 가격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거고, 두 번째 필요경비죠.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양도차익이 나오는데, 이때 이 필요경비하면 실제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을 때만 인정하죠. 그래서 첫 번째 취득가액이 있어요. 실지취득가액. 여러분, 실지취득가액은 실제로 거래 상대방한테 지급한 대가에다가 취득세 낸 거, 등록면허세 납부한 거, 과거에 등록세 냈으면 등록세, 또 중개인 수수료, 법무사 비용, 부가가치세 지급한 거, 그리고 소송비용, 화해비용이 발생했으면 그런 비용을 다 더하라. 그리고 취득할 때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할부로 계약했다면, 원래의 가격에 이자까지 포함됐다면 그것도 취득가격으로 인정해 주겠다. 다만 대금 지급 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는 제외. 이렇게 해서 다 더하고, 다만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나 소송비용, 화해비용을 다른 소득금액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제외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가액이 있었고, 두 번째 자본적 지출이 있었죠. 자본적 지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실제로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으로서 증빙자를 갖췄을 때 인정해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용도를 변경하는 데 들어간 비용, 또는 개량 확장 증설하는 데 들어간 비용, 토지면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장애물 철거 비용이나 묘지 이장 비용, 이런 비용, 또 보유기간에 소송비용, 화해비용이 발생했다면 그런 비용은 뭐한다? 다른 소득금액에 산입된 것이 있으면 그걸 빼고 나머지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해 주죠. 그래서 우리 실무적으로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한다면 발코니 확장 공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나 방을 확장 증설하는 공사 비용이나 샤시 교체한 거, 요 세 가지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도배장판 인정하지 않고, 조명기구를 교체하거나 싱크대 교체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화장실의 타일을 대리석 등으로 교체를 했다. 이런 비용도 수익적 지출로서 공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실무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하는 건 안 되지만 새 보일러 사다가 교체하는 비용은 인정이 되고, 지하실에 보일러실로 되어 있는 용도를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서 합법 불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데 들어간 공사 비용이 있다면 그런 비용이 바로 자본적 지출이다. 이때 자본적 지출은 증빙 자료를 갖추고 있을 때 인정해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양도 비용이 있었죠. 양도 비용은 뭡니까?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이나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 공증 비용이나 인지대, 또는 양도 관련해서 소송 비용이 있었다면 양도 비용으로 인정해 주죠. 또 국민주택 채권 등을 만기가 되기 전에 할인해서 발생한 손실, 주식 같은 경우는 증권거래세 납부한 거, 이런 비용은 양도 비용으로 공제를 해 주는데, 간접 비용인 광고비나 또는
접대비 이와 같은 간접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부 다 공제해서 나왔을 때 무슨 차이? 양도 차익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은 추계 결정이죠.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을 합니다. 경정에 의해서 무슨 차이?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과정은요. 자, 첫 번째, 원래는 양도 가액이 있는데 이걸 뭘로 할 거냐? 자, 실거래 가격이 없으면 뭘로? 매매 사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매매 사례 가액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도하기 전, 후 3개월 이내 인근에 유사한 재산, 동일한 재산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재산이 타인들이 거래한 가격이죠. 그런 가격을 우리는 뭘로? 매매 사례 가액이라고 하고, 또 하나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감정가액은 양도하기 전 3개월, 후 3개월 안에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었다면 그 감정가액으로 대신하겠다. 이게 추계결정이죠. 원칙은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양도가액을 이런 가격으로 할 수도 있다. 다음, 여기에 이제 필요경비죠. 필요경비를 차감하는데, 그래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이때 이 필요경비를 뭘로 하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취득 가격은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추계결정은 실거래 가격이 없거나 또는 있어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취득 가액을 뭘로 할 수 있다? 매매 사례 가액으로 갑니다. 여기서 매매 사례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하기 전 3개월, 후 3개월 안에 인근의 유사성 또는 동일한 재산에 거래한 가격 등이 있으면 그런 가격으로 하겠다. 그리고 요때 매매 사례 가액으로 할 때는요, 여기에다가 필요경비 계산공제로 갑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 필요경비 계산공제. 이 얘기는 바로 뭐냐? 필요경비를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계산공제는 어림하여 대략 이 정도 비용은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일률적으로 기준 가격에 대해서 공제하는 걸 계산공제라고 하는데, 좀 이따가 뒤에서 설명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매매 사례 가액과 필요경비, 요걸로 필요경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매 사례 가액이 없으면 무슨 가액이에요? 감정가액이죠. 감정가액, 즉 취득하기 전 3개월, 후 3개월 요 기간 안에 감정평가자가 감정평가한 가격이 있다면 그런 가격을 취득가격 대신에 적용하겠다. 또 이때 감정가액으로 할 때도 실제로 발생한 실거래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도 뭘로? 필요경비 계산공제로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취득 당시 가격을 매매 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도 없다. 그럴 때는 환산가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환산가액은 취득할 때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할 때 당시 기준시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을 가지고 역으로 계산한 걸 환산가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역시 필요경비. 자, 여기서 하나 환산가액을 적용해서 필요경비를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첫 번째,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있어요. 계산공제와 그리고 자본적 지출과 그 다음에 양도 비용이죠. 양도 비용, 요것을 합쳐서 둘 중에 금액이 큰 걸로 선택을 한다. 선택해서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자, 취득 가격을 실거래 가격으로 할 수 없어서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계산공제한 금액과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합친 거, 실제로 발생한 이 비용을 합쳐서 요거 1번하고 2번 비교해서 둘 중에 1번과 2번 중에서 큰 거, 금액이 큰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특례 규정이 있는데 요 부분은 잠시 있다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 양도가액에 실거래가격 대신에 매매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근데 감정평가도 없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양도가액을 뭘로 한다? 기준시가로 해야 되고, 이때 여기 나와 있는 필요경비에도 이런 가격이 있을지라도 한쪽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했으면 취득 당시 가격도 기준시가로 하고 여기는 계산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되죠. 자, 그러니까 한쪽이 기준시가면 다른 한쪽도 기준시가로 한다. 그럼 기준시가 말고 이렇게 추계 결정할 때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취득 당시 가격을 이걸로 대신할 때는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필요경비 계산공제, 그러나 환산가액으로 할 때만 둘 중에 선택을 해서 높은 가액으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 277조 방가로 1번 박스 밑에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 경우 다음에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서 당해자산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허위로 기재돼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고,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없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밑에 1번이에요.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부 또는 그 외에 매매계약서 이와 같은 증빙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됐다. 그래서 확인할 수 없다. 그럴 때 추계 결정하고요. 밑에 2번도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내용이 매매계약서 또는 감정가액, 감정평가자가 평가한 감정가액에 비교했을 때 허위임이 명백하다. 그러니까 계약서가 있어도 인근에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매매 사례 가액이나 감정평가한 금액 등에 비춰볼 때 이거는 허위로 기재됐다. 고로 인정할 수 없을 때 추계 결정 경정할 수 있다 그랬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순서는 추계 결정하는 순서는 첫 번째 양도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해당 자산과 동일성,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가액, 그거 줄치면 되죠. 매매 사례가액을 맨 먼저 적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양도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겠다. 그래서 두 번째 감정가액이고 세 번째는 환산한 가액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그래도 가격이 없다 그럴 때는 네 번째 기준시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매, 감, 환, 기. 자, 매매 사례 가액으로 가고 없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환산가액, 그래도 없으면 기준시가로 적용하겠다. 그러나 특별히 양도가액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거래 가격이 아니라 취득 당시 가격을 이렇게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할 때 요 필요 경비는 계산공제다. 그래서 공제를 해주는데 계산공제 그러면 278쪽 방가로 3번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토지건물 있죠. 토지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미등기는 0.3,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나오면 7%, 미등기는 1%, 그 외에 1%. 우리는 부동산 정도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나오면 부동산은 최소한 3% 정도만큼은 필요경비, 즉 비용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나오면 거기에 3%를 일률적으로 공제해 주는 게 계산공제고, 만약에 미등기로 양도를 한다면 10분의 1로 줄어들죠. 0.3%, 100분의 3이 아니라 1000분의 3, 0.3%만 공제해 주겠다. 부동산. 그래서 등기를 하고 양도하면 3%, 미등기는 0.3. 뭐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 그렇다면 그렇게 필요경비 계산공제로 적용하는데, 맨 밑에 방가로 4번이죠. 여기 보실까요? 이거. 자, 취득 당시 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합니다.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계산공제 금액하고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비교해서 둘 중에 금액이 큰 걸로 선택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밑에 방가로 4번이죠. 확인해 보면 취득 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2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1번은 환산가액과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의 합계액과 실제로 발생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계. 요 환산가액에다가 계산공제한 요 금액하고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크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토지건물 기준시가. 토지는 자, 국세청에서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정해놓죠. 그걸 우리는 기준시가라고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일반 지역, 일반 토지의 경우는 지정지역이 있고 일반 지역이 있죠. 지정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등이 급등할 우려가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거나 또는 급등했다. 그런 경우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지정지역이라고 하죠. 이런 지역에서는요, 자, 일반 지역은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죠.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는데, 지정지역은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배율을 곱하라. 배율 2배, 3배, 4배 이와 같은 배율. 그러니까 일반 지역의 실거래 가격에 비해서 투기지역, 즉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는 실거래 가격이 5배 올랐다면 기준시가도 거기에 5배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로 하되 지정지역은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배율로 곱해라. 이렇게 해서 기준시가를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다음 두 번째 밑에 보시면 건물이죠. 건물은 일반 건물이 있어요. 일반 건물은 우리가 시험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에요. 왜? 복잡하니까. 일반 건물은 오피스텔 및 대형 상업용 건물이나 주택을 제외한 일반 소형 건물이죠. 상가 건물 등 이와 같은 일반 건물은 신축 건물 기준 가격에다가 구조, 용도, 위치, 신축 연도 등을 고려해서 국세청장이 1년에 한 번 이상 산정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2번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해서 다음 장 보시면 매년 280종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 가격으로 하겠다. 그래서 참고로만 보시고, 기준시가 하면 토지, 일반 지역은 개별 공시지가, 지정지역은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배율, 요 정도. 그리고 나서 다음 장에 3번 주택, 일반 주택 있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가 된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 등은 뭘로? 공동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산해서 고시한 가격이죠.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기준시가. 자, 항상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가격을 고시해 놓는데, 그걸 기준시가라고 하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지정지역은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해라. 그러나 주택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가 된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이다. 그리고 그 외 일반 건물은 신축 건물 기준 가격의 구조용도, 위치, 그리고
규모 등을 감안해서 국세청장이 1년에 한 번 이상 산정 고시한 가격으로 간다. 그리고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 합쳐서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역시 산정 고시한 가격을 기준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양도 차익은 실거래 가격으로 할 때는 실제로 양도한 가에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 실제로 발생한 비용 가지고 양도 차익 계산하고, 추계 결정할 때는 양도 가액을 실거래 가격 모르니까 매매 사례 가액으로 하고, 없으면 감정 가액으로 갑니다. 그래도 없을 때는 기준 시가로 가죠. 그러나 취득 당시 가격은 양도 가액이 실거래 가격이 있을지라도 여기 없으면 뭘로? 매매 사례 가액.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 매매 사례 가액이 없으면 감정 가액 가지고 이렇게 또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환산 가액을 적용한다. 이 가격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기준시가, 한쪽이 기준시가면 양도 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 당시 가격도 기준시가로 한다. 요거 하고요. 다음 281조 양도 차익에 대한 특례, 거기에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차익 계산에 특례가 있다. 특례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시험에 관련해서 2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 여러분,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고가주택이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1세대 1주택이에요. 우리나라 안에 한 가족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하나의 세대가 우리나라의 주택을 딱 하나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할 때 당시 1세대 1주택이고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고 양도하더라도 실거래 가격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이라고 하죠. 이런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전부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9억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 차익으로 보고 과세를 하는 거지, 전체 다 과세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죠. 그래서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일반 고가주택은 첫 번째 양도 가액이죠.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합니다. 실제로 취득한 가격, 비용 등을 빼서 일반적인 뭐가 나와요?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그럼 이 일반 양도 차익이 나면 이 일반 양도 차익을 다 과세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양도 차익이 나오면 요거 곱하기 실지 양도 가액이죠. 얼마의 양도를 했느냐, 양도 가액 분의 양도 가액에서 무엇을 실제로 9억을 부하지 않았으면, 초과하지 않았으면 고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할 텐데 9억을 초과하니까 과세죠. 그래서 9억을 차감하라. 이렇게 해서 나온 걸 고가주택에 대한 무슨 차익? 양도 차익으로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양도 가액이 10억이고 필요 경비가 예를 들어서 8억이다. 필요 경비가 8억.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보유를 하고 양도를 한다. 이랬을 때 우리 고가주택이라고 하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다 충족을 했는데 단 하나, 양도가액이 실거래 가격 9억을 초과할 때 고가주택이라고 한다. 그러면 원래대로 계산하면 양도가액 10억에서요 필요 경비 8억을 차감하면 양도 차익이 일반적으로 2억이죠. 이것을 다 과세하면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2억에 곱하기, 이것은
얼마에 팔았을 때 생긴 이익이냐. 즉 2억의 양도차익은 10억에 양도했을 때 발생한 양도차익이죠. 그래서 양도가액 10억 중에서 기본 얼마예요? 10억에서 9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줘야 되니까 9억을 빼라. 그럼 10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것은 10억에 양도했을 때 생긴 이익이라면 1억에 대한 이익은 얼마냐?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2천만 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양도차익이 나오면 거기에서 양도가액에서 9억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계산을 하겠다 이 얘기고요.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도 요 금액에다가 곱하면 되죠. 이걸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요거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게 됩니다. 다음 2번에 보시면 부담부 증여라고 하죠.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이때 채무 부분만큼은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이때 부담부 증여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선 사례를 하나 보죠. 예를 들어서 재산을 증여하는 자 있고요. 또 그 사람의 재산을 받는 수증자가 있죠. 이 부담부 증여는 주로 부모 자식 간에 친인척 간에 많이 발생합니다. 왜? 일시적 전체를 증여로 보면 증여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채무를 제외한 부분만 증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증여자가 수증자한테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주겠다 받겠다 의사표시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게 증여죠. 이때 증여자는 예를 들어서 상가부동산 10억짜리가 있습니다. 10억짜리. 그런데 이것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이 상가부동산의 세입자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보증금 되돌려줘야 될 채무가 만약에 4억이 있다. 이 채무는 증여자가 갚아야 될 채무죠. 자, 그런데 이 채무를 수증자가 뭐합니까?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걸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증여 수증자는요, 수증자는 취득세도 과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우리 증여세 부분만 본다면 자, 전체 재산 10억 중에서요, 10억 중에서 이 4억은 갚아야 될 채무니까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채무 부분 4억을 차감하고 나머지 6억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취득세는 10억짜리 부동산, 상가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여기서 우리 취득세는요, 매매로 똑같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매매로 취득했느냐, 상속을 받았느냐, 증여받았느냐, 원시 취득이냐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부동산 10억짜리를 증여받아서 취득했을 때 이때 채무 부분 있죠? 채무 부분 4억하고 채무 이외 부분 있죠? 요거 6억. 요거는 취득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4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증자가 변제 갚아야 될 의무, 즉 채무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유상으로 매매 거래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고 채무 6억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취득세는 똑같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채무 부분은 매매로 취득한 거고 채무 이외 부분만 증여.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기 증여자 입장에서는 10억짜리 부동산 없어졌고 채무가 얼마 4억짜리 변제해야 될 채무도 소멸됐다. 그래서 이때 두고 증여자는 채무액이죠. 얼마? 4억. 이 부분은, 요 부분은 뭘로 본다? 양도
행위로 보는 겁니다. 양도 행위로 보겠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부동산은 과거에 취득할 때 취득가액이 8억, 필요경비 취득가액 외에 취득세나 자본적 지출 전부 다 합쳐서 필요경비가 8억짜리인데 지금 증여할 때 당시 10억짜리 재산이 됐다면 이때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차익은 부담부 증여 여기 채무 부분 얼마 4억은 양도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281쪽에 그림 보시면 원래 그 재산에 취득 가액이 있으면 취득 가액 곱하기 그죠? 자, 양도 당시 증여 당시 재산 가액이 있어요. 재산 가액 중에서 무슨 부분? 채무 부분만 계산을 하면 채무 부분에 대한 취득 가액이 되겠죠. 이것은 무슨 부분? 채무 부분에 대해서 부담부 증여에 대한 무슨 차익? 양도 취득 가액이 나옵니다. 취득 가액. 자, 그럼 이 취득 가액이 나오면 이 취득 가액 요거하고 그 다음에 보죠. 양도 가액을 가지고 그럼 양도 가액이니까 요거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면 양도 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이 되는데 이때 양도 가액은 얼마입니까? 4억이고 이거에 대한 필요경비는 얼마다? 이 금액 가지고 계산하는데 요거 한번 계산해 보죠. 자, 취득가액은 전체 8억 주고 취득했다. 8억 곱하기 자, 재산가액이 얼마예요? 증여할 때 당시 재산가액은 10억짜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채무 부분은 얼마냐? 4억만 양도로 보죠. 그러니까 전체 취득가액은 10억 주고 증여할 때 당시 이 10억에 대한 취득가액은 8억이지만 그 중에 채무 부분 4억에 대해서만 양도로 보니까 요거에 대한 취득가액을 계산해라. 그래서 3억 2천만 원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양도가액은 4억 채무 부분을 양도로 보는 거고 다른 비용이 없다면 취득가액 얼마예요? 3억 2천만 원이죠. 이렇게 해서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은 얼마냐? 3억 2천만 원을 빼니까 8천만 원. 이것이 부담부 증여에 대한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이 되는 겁니다. 자, 원래 취득가액 전체 취득가액 곱하기 전체 재산가액 중에서 채무 부분만 양도로 보니까 채무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양도가액 4억에서 취득가액은 3억 2천만 원 이거 외에 다른 비용이 없다면 이것을 뺀 나머지 8천만 원을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 차익으로 계산을 하겠다. 물론 그 밑에 281조 3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 차익 등은 실무적인 내용이지 시험에서 언급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참고로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실거래 가격에 의한 양도 차익 계산, 추계 결정에 의한 양도 차익 계산, 그리고 양도 차익 계산 특례의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 계산하는 거, 그리고 우리 부담부 증여에 의한 양도 차익 계산,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까지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어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자, 이제 양도 차익이 나오면 양도 차익에서 무엇을 장기 보유 특별 공제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서 뭐가 나오느냐? 양도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양도소득 금액. 이때 장기 보유 이제 특별 공제에 대해서 시험에서 매번 언급이 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중요한데, 그럼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개념이 바로 뭐냐? 부동산을 투기하지 않고, 단기간에 투기하지 않고 장기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를 한다면 보유기간에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무관하게 전부 다 양도소득세로 부과된다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장기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동결이 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되면 제2의 우리 경제 대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완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 양도하더라도 물가 상승률만큼은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그래서 공제해 준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물가 상승률에 대한 공제라고도 하는데, 이건 사람 중심이 아니라 물건 중심으로 공제를 하죠.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는 거주자냐 비거주자, 대한민국 국민이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재산을 양도를 하더라도 요건만 충족했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겠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재산에 대해서 몇 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양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양도 차익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리를 하나씩 보죠. 그럼 여러분 교재 283조 양도소득금액 계산, 이렇게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서 양도소득금액이 나온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밑에 1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물적공제로서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형성된 보유이익을 양도 시점에서 일시에 부과한다면 단기간의 보유자에 비해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 양도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과중하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동결되는 걸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공급을 위해서 장기 보유자한테 보유기간에 따른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대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그런 제도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그러면 첫 번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대상, 첫 번째 어떤 거 양도했을 때 공제할 것이냐, 양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은 거기 양가로 2번 284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한하여 공제를 해준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토지, 그죠? 그리고 건물, 토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이때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입주하기 전에 양도하는 거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는 거지, 예, 다른 사람한테 입주권을 전매로 취득해서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받은 자, 이 사람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당초 조합원한테만 공제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 보유라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무슨 기간, 보유 기간을 충족해야 돼요. 보유 기간은요, 그 재산 취득했죠. 취득일로부터 무할 때까지 양도일까지입니다. 여러분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대금을 청산한 날 취득한 거고, 건물을 자기가 건축을 해서 취득했다면 사용승인서 교부일,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상속 개시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 이렇게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하면 매매면 대금을 부한 날, 청산한 날 양도한 걸로 볼 것이고, 법률에 따라 수용됐다 그럴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중에서도 빠른 날로 갈 것이고, 장기 할부 조건에 의해서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에서 빠른 날, 이렇게 자 양도일까지 요 기간이 몇 년이냐, 반드시 3년을 봐라. 충족하고 양도했을 때만 공제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다만 여기서 또 제외되는 것이 있죠.
제외되는 것이 있어요.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미등기 자산의 경우는 뭐한다? 제외. 부동산을 취득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보유기간의 특례가 있어요. 보유기간 특례 부분을 한번 보죠. 취득에서부터 양도할 때까지 3년을 보유하고 양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 284쪽에 보시면 박스 안에 1번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취득한 날부터 소급해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 세 번째,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까지가 아니라 종전 부동산 취득한 날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조합원 입주권은요, 종전 부동산 취득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그것을 보유기간으로 하고 거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어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날까지 보유기간 아니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만 보유기간으로 계산을 한다. 요거 하고, 또 하나 순서 바꿔서 5번 개정된 거 하나 보셔야죠. 개정된 거. 비사업용 토지는 원래 2016년부터 공제 대상에는 들어왔지만 유예 기간을 두고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는 공제를 안 해주겠다, 이렇게 2016년 시행을 했는데 올해 또 개정이 됐죠. 1년도 안 돼서 또 개정합니다. 결론은 비사업용 토지가, 즉 최근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주니까 부동산 시장이 너무 붙어서 동결돼서 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또 세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비사업용 토지는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 취득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을 하여 뭐하고 있는 거? 소유하고 있는 뭐는 비사업용 토지죠. 비사업용 토지는 당초 자산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뭐한다?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겠다. 이거. 그러니까 2016년 1월 1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비사업용 토지는 2016년 1월 1일 취득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 계산한다. 그걸 삭제하고 당초 자산에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렇게 개정이 됐죠. 결론은 뭡니까? 옛날에 그래서 취득한 거면 그 재산 원래 취득한 날부터 정상적으로 적용을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2017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옛날에 취득한 그 날짜 그대로 인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수정하면 5번에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는 당초 자산에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소급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유기간 충족하고 양도를 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는 미등기 자산은 제외한다 그랬죠. 그럼 네 번째,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보유기간별 무엇을 곱해요? 공제율을 곱해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는 첫 번째 일반 토지 그리고 건물, 조합원, 입주권이죠.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요거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이 최저 3년이니까 10%부터 30%까지 공제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 규정이 있죠.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비과세에서 설명드리는데 1세대 1주택은 아니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의 토지를 비과세를 못 받게 돼서 과세가 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2주택 또는 동거 봉양함으로써 2주택 세대 합친 거, 혼인함으로써 세대를 합쳐서 2주택 이런 경우 특례와 또 하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24%부터 최고 80%까지 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것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인데 여러분 교재 볼까요? 284조 4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계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첫 번째 줄 양도차익에 두 번째 줄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 양도차익의 다음 표 2번에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하여 계산하라. 그러니까 공제율이 두 가지죠. 오른쪽 보시면 공제율이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은 3년에서 4년 미만은 10%, 4년에서 5년 미만은 12%, 5년은 15%죠. 15%부터는 이제 3%씩 증가합니다. 18%, 21, 24, 27, 30, 10년 이상이면 30%. 그래서 일반 자산은 10%부터 시작해서 최고 10년 이상이면 30%까지 공제 주는데 옆에 공제율이 두 가지가 있죠. 2번. 이것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나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24%부터 10년 이상이면 최고 80%까지 공제 혜택을 주겠다. 요 정도 보시고 다음 밑에 5번에 보시면 양도소득금액 구분 계산 그랬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 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이거죠. 첫 번째 토지, 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 요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이 있고 두 번째 주식이죠. 주식 및 출자, 지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이 있고 세 번째는 파생 상품이죠. 파생 상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이렇게. 그럼 여기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 이렇게 묶는데 여기서 발생한 결손금은 여기서 공제하거나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얘기고 여기서 발생한 결손금도 여기서 공제하거나 여기서 공제하고 이럴 수도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다면 여기서만 더하고 빼는 거지 다른 종류가 서로 다른 성격이 다른 주식이나 파생상품으로 인한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양도 소유자가 거주자냐 또는 비거주자 불문하고 누구든 공제 대상이 되는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기 요거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 24%부터 80%까지 적용하는 요거의 경우는 특별히 비거주자는 제외다 얘기해요. 제외 적용하지 않는다. 비거주자한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는 자,
또는 183일 이상 거소도 두지 아니한 자, 이런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안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 양도하더라도 비거주자한테는 1세대 그 명칭을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비거주자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 팔아도 10%부터 여기 10%부터 30%짜리 여기서 적용하는 거지 80%까지 적용받을 수는 없다. 비거주자도 부동산을 양도하면 10%부터 30%까지 요걸 적용하는 거지 24%부터 80%짜리는 비거주자한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리고 나서 세율, 산출세, 예정신고 이렇게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